여기 이태리에 잘 나가는 미녀의 크리에이터가 친한 친구들에게 목에 핏대까지 세워가며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보던 한 중년 남성이 한국과 중국을 언급하며 이태리 미녀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맙니다. 과연 이 미녀 크리에이터에게는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태리에서 전시회 크리에이터로 근무하고 있는 아밀레 알레나라고 합니다. 저는 평소에 항상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직접 체험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회라도 우연하게 제 시선을 사로잡는 뭔가를 보게 되면 그걸 직접 보고 체험해보고 싶어서 혼자서 해외를 자주 다니는 편인데, 해외여행을 하면서도 단지 보기만 하고 추억 쌓는 정도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여행 간 다른 나라의 생활 문화와 다른 언어들, 그리고 다른 생각을 가진 해당 국가 사람들을 만나 대화도 하고 교류하는 걸 즐기는 활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 휴대폰에는 해외 각국의 외국인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하지만 세계에 많은 친구들을 등록해두고 있지만 이 나라 사람들만큼은 절대 친구로 등록하고 있지 않는데요. 그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중국입니다. 4개월 전에 저는 중국의 명물이라고 불리는 팬더를 보기 위해서 갔던 적이 있는데요. 목적이 있어 가는 거지만 여행을 가는 그 나라의 사람들과 친분도 쌓는 걸 좋아해서 당연히 홈스테이 숙소를 찾아 현지 중국 사람들과 함께 머물 수 있는 곳으로 갔었는데, 이런 제 생각으로 인해 겪지 말아야 할 일들을 체험하게 되는 어리석은 일들을 자초하고 말게 되었어요. 제가 태어나서 정말 많은 해외 각국을 다니면서 다양한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왜 중국인들이 해외 여러 국가들에게 미움을 받는 건지 정말 온몸으로 느끼고 올 수 있었어요. 여행을 마치고 이태리로 돌아와서도 정말 생지옥 같았던 중국에서의 믿지 못할 경험을 친구들에게 열변을 토하며 절대 중국은 가지 말라고 이야기했더니, 제 친구가 그 말을 듣고 있더니 이런 건 우리끼리 알고 있을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고 깨우칠 수 있게 사연으로 써보자면서 연필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 가장 처음으로 겪었던 황당했던 일은 숙소에 갔다가 중국인 2명과 한국인 1명, 그리고 저까지 이렇게 4명이 한 방을 썼었거든요. 10평이 채 안 되는 작은 방이었는데 방 안에는 2층 침대가 2개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높은 곳에서 자면 붕 뜬 느낌이 들어서 저는 낮은 곳에서 잠을 자는 걸 좋아하거든요. 제가 홈스테이를 하기 위해 갔을 때 이미 2층 침대의 아래쪽은 중국인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성격대로 웃으면서 반갑다고 인사를 하고 2층에서 잠을 못 자는 특성이 있는데 혹시 양보해 줄 수 있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요청했는데 중국인들은 단 몇 초의 고민도 없이 싫다고 거절하더라고요. 아니, 너무 고민도 없이 거절해버리니까 괜히 뻘쭘해지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저는 2층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참고로 대화는 번역 앱을 써서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늦은 오후에 저희 방에 또 한 외국인이 홈스테이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그 친구도 아시아인이었어요. 한국인이라더라고요. 이후로 저는 믿지 못할 장면들을 보게 됐었는데요. 새로 들어온 그 친구가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소개를 하자마자 중국인이었던 그 2명이 서로 뭐라고 막 대화를 하기 시작하더니 새로 온 한국인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뭐라고 막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자신들의 짐을 온 바닥에 펼쳐놓기 시작하면서 얼른 한국인 보고는 2층으로 올라가라고 했었고, 방바닥에 짐을 모두 풀어놓은 중국인 2명은 침대에서 방문으로 나가는 길만 놔두고는 자신들이 1층 침대를 사용하니까 아래쪽은 자신들 거라면서 우리 보고는 2층 높은 곳은 다 사용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2층에 침대 외에는 발을 디딜 수가 없는데 어디를 사용하라는지 말이죠. 그러더니 방바닥에 있던 저희 캐리어를 저희가 있는 2층 침대 위로 던지는 게 아니겠어요? 방바닥은 자기들만의 공간이라면서요. 정말 그 모습에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하지만 중국인들은 2명이라 혼자서 어찌할 수 없는 터라 저는 안 그래도 좁은 침대 발밑에
캐리어를 두어야 했었는데요. 그때였어요. 새로운 한국인 친구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중국인들의 짐들을 발로 툭툭 밀더니 방 모퉁이로 모두 몰아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이 공간은 방 안에 있는 4명이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참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중국인 친구들은 그런 한국인 친구의 강한 모습에 순간적으로 쫄았는지 주춤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내 한 중국인이 그 한국인 친구의 어깨를 툭 하고 밀면서 엄청 큰 목소리로 중국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더라고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한국인 친구의 어깨를 쳤던 중국인이 방바닥에 쓰러져 있었는데 어찌나 빨랐는지 어떻게 그 중국인 친구가 바닥에 쓰러지게 된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이후의 방 안은 중국인 친구들의 억지는 사라졌었는데 중국인들의 행동이나 습관들을 한 방에서 지내며 겪으면서 정말 저렇게까지 이기적일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였는데요.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고 나오면 물을 내리고 뒷정리를 깔끔하게 해줘야 하는데 뒷사람이 있던 말던 대변 보고 물을 안 내리는 경우가 다반사고 양치를 하고 입을 헹궜으면 세면대를 정리해줘야 하는데 입을 헹구고 뱉은 침들이 세면대에 그냥 범벅이 되기도 하고 정말 중국인들이 해외 많은 사람들에게 저렇게 자기중심적인 의식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게 하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걸 한국인 친구가 보게 되면 한국인 친구는 그냥 놔두지 않더라고요. 중국인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용변을 보고 물을 내리고 뒷정리는 반드시 해야 하는 거라면서 훈계를 하고 세면대도 썼으면 물론 주변 정리를 하는 게 기본이라면서 따끔하게 혼내줬었는데 그 한국인 친구가 없었다면 저는 정말 그 공간에서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그냥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좀 알아보니 중국인들은 이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 그냥 중국인들의 국민성으로 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천하의 중심을 의미한다고 하는 중국은 지리상의 중심점이 아니라 정신적인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고 쉽게 말하면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고 문화의 중심이라는 강한 망상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신적인 중심 의식으로 나온 것이 바로 중화문명 지상주의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중국에 있는 한 뷔페 식당을 가게 된 적이 있었는데요. 사람이 어찌나 많은지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으려고 접시를 들고 나갔는데 정말 입맛을 뚝 떨어지게 하는 중국의 뷔페 식당의 모습에 충격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보통 뷔페라고 하면 사람들이 접시를 들고 줄을 서서 본인이 먹을 만큼 음식을 집게로 들어 조금씩 담아가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근데 제가 갔던 중국 뷔페의 식당은 집게는 고사하고 손으로 음식들을 마구 퍼담기 시작했었는데요. 줄이 어디 있어요? 서로 음식을 담겠다고 음식 쪽으로 사람들이 밀고 들어가는데 정말 너무 황당해서 이 틈바구니에서 내가 지금 뭘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제 뒤에 있던 한 중국인이 나 때문에 음식을 못 담고 있지 않냐면서 비키라고 소리를 치는 게 아니겠어요? 제 얼굴. 옆으로는 중국인들이 음식을 쟁취하겠다고 뻗은 손들이 수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정말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 과일이라도 먹자는 생각에 과일 코너로 갔는데 그것도 이미 중국인들이 이미 우르르 와서 음식을 집어간 터였는데 수박이 있어야 하는 과일 칸에는 중국인들이 손으로 음식들을 막 집어가는 터에 다 으깨진 채로 수박 국물과 씨들이 과일 칸에 나뒹굴고 있더라고요. 결국 저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너무 화가 나서 카운터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환불을 요구했는데요. 카운터 직원은 그런 저의 말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면서 당장 꺼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다른 직원들에게 큰 소리로 절 손가락질하면서 뭐라고 막 하는데 한둘 카운터 쪽으로 직원들이 다가오니까 순간적으로 무서워서 그냥 도망치듯 뷔페를 빠져나왔었어요. 숙소에 돌아가서 한국인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한국인 친구는 웃으면서 고생했다고 하더니 중국 문화가 처음 온 외국인들에게는 견디기 힘들 거라면서
마침 옥상에 가서 자신은 음식을 해 먹으려고 했는데 함께 가서 먹자고 하더라고요. 한국인 친구는 옥상에 올라가 한국에서 가져왔던 음식들을 꺼내더니 뭔가 만들었었는데 바로 떡볶이였어요. 떡볶이와 오뎅국, 그리고 한국에서 가져왔다는 김치를 잘게 썰더니 밥을 그대로 볶아 만들었던 김치볶음밥까지. 한국인 친구와 함께 옥상에서 그 음식들을 먹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서 놀랄 정도였죠. 제가 한국인 친구에게 어떻게 중국에 오게 된 거냐고 물었는데 중국에서 사업을 해보기 위해서 시장 조사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니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정돈되지 않은 이런 나라에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한국인 친구는 자신도 중국인들의 자기중심적인 태도와 책임을 전가하는 습성을 가진 중국인들이 정말 싫기는 하지만 13억 명이라는 엄청난 인구 탓에 그런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것이든 장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수출할 수 있게 된다면 분명 자신의 삶에도 도움이 될 거고 나아가 국가에게도 중국인들 주머니에서 돈을 내게 하는 일이니 도움이 될 거라는 정말 멋진 비전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었습니다. 한국인 친구 말대로 중국은 자기중심적인 것 외에도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도 일가견이 있었는데요. 나쁜 건 전부 남이고 반대로 성과가 있는 건 모두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책임. 전가와 독선 의식이 중화 사상의 뼈대라고 불러도 틀리지 않았어요. 하루는 중국에 있는 팬더를 보기 위해서 동물원에 갔었는데 그곳에서 우연히 저희 나라 이태리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각국의 역사를 조사해 기록하는 블로거 분이셨었어요. 중국은 팬더라는 동물을 이용해서 외교를 펼치고 있는데 그 실체를 보기 위해서 이태리에서 왔다더라고요. 그러면서 중국은 판다를 늘리기 위해서 번식에 엄청 애쓰고 있는데 갓 태어난 판다를 사람처럼 인큐베이터에서 키운다더라고요. 지난 20세기 때 장제스의 국민당 정권이 미국의 판다를 선물한 걸 계기로 다른 나라와 우위를 다지기 위해서 판다를 각국으로 보내서 활용했다고 했었고 북한이란 나라에도 정말 많은 판다들을 보내서 북한을 사로잡았다고 했어요. 심지어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도 중국은 형편없는 축구 실력으로 본선에도 들지 못하고 조기 탈락했는데 그럼에도 카타르의 판다 전시관을 최초로 만들어서 홍보를 하기도 했었다고 했는데요. 이런 판다 외교는 지금도 논란이 많고 이제는 외교를 넘어 판다 대여 사업까지 한다고 했었어요. 그렇다 보니 판다라는 희귀종 동물을 이용해 거액의 돈이 오고 가니까 결국 동물로 장사 속이 아니냐는 시선도 많다더라고요. 제가 정말 많은 국가들을 다녀봤지만 정말 매일이 어쩌면 이렇게 드라마틱할 수 있는 건지 알다가도 모를 중국이었어요. 관광을 마치고 숙소로 갔을 때 한국인 친구는 짐을 싸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에 어디 가는 거냐고 물었더니 자신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오늘 밤 비행기로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인 친구의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더니 나도 여길 떠나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스물스물 들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인 친구가 짐을 싸고 있는 모습에 함께 있던 중국인 친구가 쳐다보면서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절 보고 웃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이 어찌나 소름이 끼치던지 저는 그렇게 짐을 싸고 있는 한국인 친구의 손을 붙잡고 나도 한국에 같이 가면 안 되겠냐고 했었는데요. 한국인 친구는 제 얼굴을 보더니 제가 무슨 마음 때문에 자신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지 알겠는지 웃으면서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너무 기뻐서 저는 중국인 친구를 한번 슬쩍 보고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 짐을 챙겼습니다. 중국에 지내면서 함께 한 방을 지냈던 한국인 친구에게 저도 모르게 많은 의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한국인 친구 덕에 든든했었죠. 그렇게 짐을 챙기면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음악을 들으려고 캐리어에 있던 블루투스 이어폰을 찾았는데 웬일인지 이어폰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분명 캐리어에서 꺼낸 적이 없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아서 한국인 친구에게 혹시 내 에어팟을 본 적 있냐고 물어봤었는데요.
한국인 친구는 자신은 남의 것에 관심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에어팟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중국인 친구를 슬쩍 보니까 자신도 본 적 없다는 액션을 취하고 있었고요. 그때 외출을 나갔던 또 다른 중국인 친구가 방 안으로 들어왔는데 아니 글쎄 귀에 제 이어폰을 꼽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혹시 내 것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무슨 소리냐면서 자기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이 이어폰 케이스에 적혀 있다고 보여줬었는데 볼펜으로 케이스에 긁어서 적혀 있는 중국 이름을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 보고 저는 제 것이 맞다는 확신을 했었어요. 중국인 친구 이름이 적혔는데 어떻게 그게 내 것이라고 확신했냐고요. 제 이어폰 케이스에는 불에 그을려 아래쪽이 녹아 형태가 일그러진 곳이 있었는데 똑같이 불에 그을려 일그러진 케이스였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자초지종을 중국인 친구에게 설명하고 다시 돌려달라고 했더니 중국인 친구는 없는 말 지어내지 말라며 소리를 치더니 저를 때리려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 한국인 친구가 중국인 친구의 손목을 잡고는 그대로 뒤로 밀어버렸고 뒤에서 이어폰을 빼더니 저에게 찾아 돌려줬었어요. 한국인 친구가 뺏어준 이어폰과 이어폰 케이스가 제 손 위에 올려져 있었는데 이어폰은 중국인 친구 걸로 보이는 귓밥이 묻어 있었고 케이스는 볼펜으로 중국 이름을 적는다고 다 그어놔서 형편없는 모습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저는 다시 그 이어폰을 중국인 친구에게 난 필요 없을 것 같다고 하고는 가지라고 주고 숙소를 떠났습니다. 제가 없을 때 제 캐리어를 중국인 친구들이 뒤졌다는 건데 숙소를 나오면서도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한국은 딱 한 번 다녀왔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한국에서의 기억이 너무 좋았던 터여서 다시 한국을 가게 되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인천에 도착했을 때도 역시나 그때 느꼈던 기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엄청나게 크고 웅장한 모습과 타국가들의 공항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우수했던 첨단 시스템들, 무엇보다 타인에게 무한한 친절을 베풀고 배려하는 한국인들의 시민의식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한국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서 저는 중국인들은 절대 친구로 둘 수가 없겠다는 생각을 정말 뼈저리게 체험하게 되었었고 그때 여행의 가장 큰 수확은 중국에 갔을 때 만났던 한국인 친구를 사귈 수 있었다는 거였어요. 제가 중국과 한국을 갔다가 이태리에 돌아간 뒤에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제가 중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목청 높여 이야기해주고 있었는데요. 친구 아버지가 저희 대화에 갑자기 끼어드시더니 중국에 대해서 장황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친구 아버지는 대만에 오랜 시간 일 때문에 지낸 적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지금 전 세계는 중국인들의 미립국자 문제로 엄청난 신음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신이 있었던 대만은 옛날 2차 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열쇠로 문을 잠그고 다니지 않아도 될 만큼 물건을 도둑 맞는 일들이 없었는데 2차 대전이 종료되고 일본인들이 물러난 뒤에 중국 대륙으로부터 약 200만 명의 중국인들이 대만으로 유입되었고 이로 인해 도둑이 없었던 대만은 순식간에 금방 도둑놈의 나라가 돼버렸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도둑이 너무 많아져서 초고층 빌딩의 최상층마저도 열쇠를 굳게 잠그지 않으면 안 되는 수준이라면서 그런 일이 있고 나자 대만인들 중에는 중국 사람들만 보면 도둑이라고 생각하고 자식들에게 조심하라고 충고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랍에서 옛날 기사가 적힌 신문을 보여주셨는데 그곳에는 정말 충격적인 뉴스가 실려 있었는데요. 1994년 중국의 한 호수에서 대만 관광객 24명을 태웠던 유람선이 호수에서 중국인 강도를 만나서 유람선에 타고 있던 24명 전원을 선실에 가둬놓고 중국 강도들이 불로 태워 죽인 사건을 담은 내용이었어요. 대만에서도 역사적으로 비극적인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편 중국에서 알게 된 한국인 친구에 대해서도 저는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줬었는데요. 그 한국인 친구가 아니었다면 아마 그 숙소에서 중국인 2명에게 몰매를 맞았을지 모른다고 했더니
친구 아버지가 됐든 한국은 아마 그 중국 때문에 되게 억울한 나라가 아닐까라면서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아니, 중국 때문에 한국이 뭐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자. 친구 아버지는 아시아 국가에서 공기가 가장 대기질이 좋지 않은 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2위에 오를 정도로 나쁘다고 말하더라고요. 아마 중국의 미세먼지가 수시로 아래로 흐르면서 한국의 대기질이 늘 나빠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한국인들이 나쁜 공기 속에서 살아야 하니까 억울할 수 있을 거라던 거였어요. 한국을 막상 가보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와 국민들의 사고방식이 성숙한 선진 의식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국가여서 그 나라 자체로만 보면 정말 훌륭한 국가인데 한국은 중국부터 지금 휴전 중인 북한과의 관계 그리고 일본에게 식민 지배를 당했던 비극적 역사 등등 타 나라들로부터의 부정한 일들을 많이 겪으니 한국은 억울한 나라이지 않겠냐면서 그러면서도 지금 국제사회에서 한국 콘텐츠와 문화가 엄청난 이슈를 끌어내는 걸 보면 정말 작지만 강한 나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우리 이태리도 한국의 저런 모습들은 본받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중국인들은 친구로 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저만 가진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원래 해외 각국을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관련한 내용들을 많이 찾아보는 편인데 며칠 전에 이런 뉴스를 보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중국이 제로 코로나에서 벗어나 중국을 여행 오라며 각종 광고와 홍보를 만들어 배포하면서 국경을 열었는데 관광객 수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30% 수준도 안 되고 있다는 뉴스였는데요.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 세계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국가 대 국가의 비즈니스 신뢰도도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와 또 더 황당한 중국의 정책 때문인데 간첩 행위의 범위를 모호하게 정의했던 중국의 방첩법이 시행되면서 중국을 찾았던 여행객들이 중국의 자의적법 집행으로 출국 금지를 당하거나 부당한 구금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었어요. 중국을 여행 오라고 문을 열었지만 국제사회는 그런 중국을 향해 안 간다며 다들 소리 높이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음 달에 제 큐레이터 친구 2명과 함께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그때 중국에서 만났던 친구가 커피 전문점을 오픈했는데 구호는 겸해서 여행을 오라고 했었거든요. 당연히 한국에서의 좋은 기억이 많아서 알겠다고 하고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한국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제 친구들이 자신들도 함께 가자고 하길래 한국이라면 제 친구들에게도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알겠다고 하고 저희 3명은 다음 달 한국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한국에 여행하고 돌아와 사연을 적어 보낼게요. 제 친구들이 한국의 엄청난 선진 문화를 접하고 놀랄 걸 생각하니 제 스스로도 너무 궁금하고 재미있을 것 같아서 말이죠. 여기 제주도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울고 있는 아기를 향해 한국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뭐가 신났는지 웃으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요. 그 모습에 아기 엄마였던 외국인 여성은 당황해하면서 눈물까지 흘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외국인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사는 제인이라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정말 오랜만에 꿈꾸던 여행을 준비했는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함께 친구로 지내던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고 부부가 되어 살고 있어요. 그런 저희 부부에게는 늘 꿈이 있었는데요. 결혼하기 전에는 저희는 늘 항상 같이 배낭 여행도 다니고 산악 여행도 다니고 호사강 둘레길도 다녔었고 호사강 주변의 산책로를 걸으며 저희는 평온하게 지냈었어요. 그래서 결혼 전부터 이렇게 여행을 자주 다녔다 보니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도 같이 함께 여행을 다니며 결혼 생활을 하자는 부푼 꿈을 꿨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현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매우 달랐는데요. 결혼 전에는 돈을 썼으면 다시 벌었으면 되는 일이었다고 생각했고 이번 달이 부족하면 다음 달에 채우면 되는 일이라고 쉽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결혼 후에는 혼자가 아닌 두 사람의 몫이 되었기에 현실은 생각보다 결혼 전처럼 경제적인 부분에서 쉽지 않음을 체감하게 되었어요. 확실히 결혼을 하고 보니 오랜 시간 연인으로 지냈었다고 해도 결혼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임신을 하고 아이까지 출산을 하고 나니 이런 경제적인 압박감이 더 크게 다가왔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약속했던 여행은 꿈도 꿀 수 없었고 빠듯한 살림살이에 외식 또한 시원하게 할 수 없었죠. 그래도 저와 남편 둘 다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돈이야 지금은 조금 팍팍해도 결국 열심히 일해서 벌면 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아이를 갖고 나니 부모가 된다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아이를 육아하면서 깨닫게 되었었는데요. 육아도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모두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도 저도 우리가 애초에 계획하고 꿈꿨던 결혼 후의 삶이 아닌 늘 뭔가에 쫓기고 그러다 보니 대화도 줄어들고 문제가 있음을 서로 직감적으로 느끼게 되었죠. 하루는 남편이 육아휴직을 내고 빚을 지더라도 우리 가족이 여행을 다녀왔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어찌나 반갑고 고맙게 들렸던지 남편과 저는 정말 큰 마음 먹고 아이와 함께 떠날 여행 계획을 짜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어디를 가야 좋을지 알아보고 있는데 아이와 함께하는 여행이니 해변이 예쁜 하와이가 어떻겠냐는 저의 말에 남편은 선뜻 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하와이는 정말 좋은 곳이긴 하지만 언제 또 여행을 떠나볼지 모르는데 우리가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곳으로 여행을 가면 어떻겠냐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 어린아이도 있는데 기왕이면 우리가 아는 곳을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을 건넸더니 하와이는 휴양지고 많은 국가의 사람들이 오고 가다 보니 소매이나 치안들도 많아서 걱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워낙에 더운 나라라 아이도 힘들어할 것 같다며 말이었죠. 듣고 보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보다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아시아 국가를 보게 되었어요. 9박 10일간의 여행이니 만큼 한 군데만 가지 말고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급부상하고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에서 한 2시간이면 도착하는 일본까지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저희 각자의 짐을 서로 챙기면 그만이라서 준비가 오래 걸리지 않았었는데 어린 아기와 함께 떠나려고 보니 챙겨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다 챙겼다고 생각했다가도 뒤돌아서면 빼먹은 것들이 계속 생기기도 했었고 말이죠. 그럼에도 혹여나 놓친 건 없는지 계속해서 아이의 짐을 살폈는데 그래야 저희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여행에서도 아이의 안전이 최우선이었기에 이런 것을 가장 우선시 삼고 여행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설레며 기다렸던 여행 당일 저희는 아이와 함께 비행기에 올랐는데요. 우리가 가장 먼저 간 곳은 일본의 후쿠오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인터넷을 보니 후쿠오카의 가족 온천이 무척이나 잘 되어 있고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어를 전혀 사용할 줄 몰랐던 저희는 휴대폰에 번역 앱을 깔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영어라서 일본이 선진국인 만큼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요. 웬일인지 일본 어디를 가도 영어를 할 줄 아는 일본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사실 공항에서도 일본 공항 직원이 영어를 하기는 하는데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발음이 이상해 알아듣기가 힘들었기도 했었어요. 저희가 예약한 숙소는 호텔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된 곳이었는데요. 오랜 비행이기도 했고 저희가 예약한 곳은 욕실에서 미니 온천이 있다고 했기에 아이와 함께 온천을 즐기고 싶어서 호텔이 아닌 주택으로 된 숙소로 잡았었거든요. 도착한 일본의 숙소는 모두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얼마나 오래된 집인지 느낄 수 있었던 게 나무로 만들어진 외벽에 이끼가 많이 끼어 있더라고요. 한눈에 보기에도 지은 지 오래되어 보인 주택이기는 했지만 단아하고 예쁘다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숙소에 있던 화장실 변기는 상당히 이색적이었는데요. 위에 물이 흐르는 통이 있었고 그 통에 있는 물을 사용해 손을 씻고 나서 그 물로 변기,
용변을 내리게 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물을 아끼려고 이렇게 만든 모양이구나 싶었는데요. 그럼에도 좀 불편하다 싶었던 건 저희가 뭔가 하기에 너무 다 작다는 느낌이 들어서였어요. 화장실에 들어가는 문도 그 높이가 너무 작았고 변기는 물론이고 방도 마찬가지였죠. 소인국이 사는 나라인가 싶을 정도더라고요. 첫날은 그렇게 간단하게 숙소 밖에서 식사를 하기로 하고 나갔었는데요. 후쿠오카 시내로 나가서 저희는 첫 식사니만큼 음식으로 스트레스 받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어서 익숙한 스테이크 집을 찾아갔어요. 저희가 찾아간 스테이크 집이 유명한 곳인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고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희가 식당에 들어갈 수 있는 차례가 왔었고 설레임에 식당을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들어선 스테이크 집 또한 겉모습과는 다르게 비교적 비좁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오랜 시간 기다려 들어온 식당이니만큼 불편해도 그냥 앉아야 했었고 일본 식당 직원을 불러 아이가 앉을 수 있는 의자를 가져다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의자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속으로 순간적으로 짜증이 조금 밀려왔었지만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는 거니 어쩔 수 없었죠. 남편이 아이를 자신의 앞에 앉혀놓고 음식을 먹기로 하고는 주문한 음식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문한 스테이크는 구워서 나와 처음은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자 금세 스테이크가 식는 바람에 고기가 즐겨 씹기 어렵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음식을 먹는 도중에도 테이블의 간격이 워낙에 좁아서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손님들이 남편의 의자를 자꾸 건드려 아이가 식탁 끝에 자꾸 닿게 되었었죠. 괜히 첫날부터 음식으로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찾았던 스테이크 집이었는데 들어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시라도 빨리 식당을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았어요. 끼니를 그렇게 때우고 저희는 다시 숙소로 향했는데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일본 편의점에 들러서 마실 물과 아이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사고 숙소로 향해 갔어요. 먼 곳에서 일본까지 왔다 보니 피로가 쌓여 있기도 했고 식당에서도 너무 불편하게 먹어서 숙소에 도착하면 따뜻한 온천이 있다고 하니 아이와 함께 셋이 온천욕을 즐기자고 했었죠. 하지만 숙소에 도착하고 온천에 들어가려고 보니 온천물이 좀 깨끗하지 않은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남편과 저만 들어가는 거라고 하면 그러려니 하고 온천물에 그냥 들어갔을 텐데 갓난 아이와 함께 들어가야 했던 터라 물이 더럽다면 내키지 않았거든요. 그런 남편도 좀 찝찝했는지 온천실 욕탕 내부를 청소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청소를 하고 또 하고 해도 온천물에서 자꾸 하얀 비듬 같은 뭔가가 계속 떠오르는 게 아니겠어요? 그걸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들어갔을 텐데 막상 눈에 한번 보이고 나니까 발을 담그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숙소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고 자초지종을 설명했는데 알아듣지 못하겠는지 계속 괜찮다고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괜찮지 않은데 뭐가 자꾸 괜찮다고 하는 건지 도통 이해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숙소 주인이 찾아왔었고 본인이 온천을 살피더니 온천물에 원래 이런 게 올라오는 게 정상이라면서 전혀 문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혹시 괜찮다면 여기 후쿠오카 주변에 산책로가 많이 있으니 산책을 다녀오면 어떻겠냐고 했었어요. 갑자기 무슨 산책이냐고 했더니 아무래도 온천이 문제는 없는 건데 혹시 모르니 산책을 다녀오는 동안 직원들을 시켜 청소를 해놓겠다고 하더라고요. 문제가 없는 온천이었던 게 아니라 청소를 안 해놔서 이물질이 떴던 건데 저렇게 온갖 핑계를 대가면서 이유를 만들어 둘러대니 저도 좀 짜증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큰 소리로 아니 손님이 오는데 미리 청소도 안 해두면 어떡하냐고 이야기를 건넸더니 사과는 못할 망정. 오히려 정색을 하면서 그럼 하루치 요금을 제외하고 돌려줄 테니까 다른 곳으로 가라는 게 아니겠어요. 그 말에 남편이 너무 화가 났는지 다가가니까 금방 또 꼬랑지를 내리고는 죄송하다며 산책 다녀오면 깨끗하게 청소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결국 온천을 하지 않았고 다음날 아침 짐을 챙겨 숙소를 나왔어요. 비용을 일부 환불받았죠. 인터넷에 그렇게 고즈넉하고 예쁘게 사진들이 찍혀 있길래 예약하고 왔던 곳인데 완전 속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저희는 오사카로 이동하기로 했는데요. 저희가 일본 여행을 하면서 느낀 게 일본인들은 대화가 많이 없는지 공공장소에서 굉장히 정숙한 느낌을 받았었어요. 저희가 탄 기차 안에서도 기차의 엔진 소리만 들릴 뿐이지 사람 소리는 그 어디서도 들리지 않았었는데요. 원래 그런 건가 생각하고는 일본의 기차를 타고 오사카로 이동하면서 기차 밖의 풍경을 보는데 기차와 건물의 간격이 단일 2m밖에 안 돼 보일 만큼 가깝게 붙어 움직이더라고요. 보통 기차가 지나가는 길이면 안전거리라는 게 있을 텐데 이렇게 건물과 가깝게 지나가도 괜찮은 건가 싶었는데요. 그때였어요. 제품에서 잠을 자던 아이가 깨서 칭얼대기 시작했었는데요. 칭얼거리며 큰 소리로 우는 아이를 안고 달래기도 하고 입에 무는 장난감을 물려줬는데도 울음을 그치질 않더라고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기차 안에 있던 일본인들의 시선들은 모두 우리를 향해 있었고 한참을 달래고 나니 아이의 울음이 멈추는 듯해서 다시 기차 안자리로 돌아가 앉았거든요. 남편은 기차에 자판기가 있던 걸 봤는데 아이가 마실 수 있는 게 있는지 보고 오겠다면서 기차 안자판기로 향했고 저는 기차 한자리에 앉았지만 언제 조용했냐는 듯 금세 다시 아이가 칭얼거리더니 울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가 듣기 싫었는지 한 일본인 남자가 다가와서는 알 수 없는 일본말을 해가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일본 말을 못한다고 제스처를 취했더니 일본인 남자는 휴대폰에 이렇게 글을 적어서 보여줬었어요. 공공장소에서 지금 무슨 매너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라는 말이었죠. 외국인 같은데 우리 일본에서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떠드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요. 공공장소에 떠들고 하는 게 잘못된 건 맞긴 하지만 갓난아이가 오랜 이동으로 지쳐 우는 걸 너무 각박하게 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다고 하고는 기차 밖으로 나가 달래겠다고 하니까 얼른 나가라는 손짓을 하더니 다시 자리로 돌아가더라고요. 솔직히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즐겁게 온 여행인데 첫날부터 지금까지 기분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결국 남편과 저는 아이를 안고 오사카까지 기차 안에 앉아가지 못하고 밖에서 아이를 달래며 서서 갔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막상 오사카에 도착하고 나서 보니 아이와 함께 갈 만한 공간을 찾는 게 쉽지 않았는데요. 오사카 중심 시내에는 어찌나 사람이 많은지 저희 가족이 쉬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찾아보기란 어려웠고 카페고 식당이고 어디고 다 어찌나 비좁은지 다시 헝가리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남편과 결국 상의를 하다가 더는 못 있겠다는 판단이 돼서 오사카에서 오늘은 그냥 대충 하루를 보내고 내일 날이 밝는 대로 한국으로 넘어가기로 했었는데요. 남편이 기왕이면 돈이 좀 나가더라도 오늘 밤은 좀 넓은 곳으로 가서 자고 싶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오사카 큰 사거리 모서리에 있었던 그곳에선 가장 크고 고층 건물이었던 호텔을 선택하고 호텔방 안을 들어가게 되었는데 방 안에 들어가자마자 남편은 맙소사를 외치면서 허탈해 했었습니다. 호텔 방 안은 침대 하나가 꽉 차게 들어가 있었고 TV라고 있는 건 한 20인치도 안 돼 보이는 작고 오래된 TV가 있었어요. 화장실은 문도 그렇고 변기부터 욕조, 세면대까지 모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당연히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호텔에 화재라도 난다면 전체가 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서 위험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왜 이렇게 일본은 가는 곳곳마다 비좁고 작은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선진국이라더니 돈이 없는 건가 싶을 정도였는데 지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오가면서 저희가 만났던 일본인들이 대체적으로 작다는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저희 남편은 키가 183인데 일본에서는 거의 거인 수준이더라고요. 여하튼 저희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완전한 실패로 돌아갔던 일본 여행을 마치고 다음 날 저희는 한국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워낙에 실망을 많이 했던 터라 걱정도 되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일본에서 한국은 후쿠오카에서 1시간이 조금 지나 도착할 정도로 가까운 나라 같은 아시아 국가니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도착한 한국의 공항은 무지막지할 정도로 크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었는데요. 워낙 오밀조밀하고 작은 것만 일본에서 보다가 한국 공항에 도착하고 나니 뭔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저희는 헝가리에서 한국의 숙소도 일본에 저희가 단독주택을 예약했던 것처럼 호텔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된 숙소를 구했었는데요. 같은 취지였죠. 하지만 저희가 예약한 숙소는 한국의 가장 큰 섬이라고 불리던 제주도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고 말았었습니다. 바로 인천공항에서는 제주도로 가는 국내선 비행기가 없었다는 거였어요. 안내데스크에 가서 물어보니 인천공항이 아닌 김포공항에서 국내선을 타고 제주도로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항 직원분이 정말 친절하게 김포공항으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지만 처음 와본 나라다 보니 어렵게만 느껴졌었어요. 인천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바로 갈 수 있다는 공항 지하철이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저희는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가면서도 워낙에 공항이 크다 보니 가는 길이 맞는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때 저희 뒤에 있던 한 한국인 커플이 저희의 대화를 들었는지 저희를 불러 세우더니 혹시 제주도를 가냐고 물어봤었는데요. 그렇다고 하니 자신들도 제주도 가려고 공항 지하철을 타려 왔다면서 함께 가면 되겠다면서 안내해준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인 커플의 도움으로 저희는 단번에 공항 철도를 이용해 김포공항으로 갈 수 있어 비행기까지 한국인 커플과 같이 타고 갈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구한 티켓과 시간대가 달라서 김포공항에서 헤어져야 했었죠. 헤어지기 전에도 어디서 비행기를 타야 하는지, 제주공항에 도착하면 택시나 버스는 어떻게 타야 하는지, 제주도에는 무슨 볼거리가 있는지 엄청 친절하게 하나하나 잘 알려줘서 한국인들의 참으로 따뜻한 배려에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한국인 커플의 도움으로 김포공항으로 가는 비행기에 무사히 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비행기에 오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는 진땀을 흘려야 했었는데요. 비행거리가 길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연달아 2번의 비행기를 타야 했던 터라 그랬는지 갑자기 아이가 칭걸대기 시작하더니 울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어요. 아이에겐 물이었나 봐요. 저는 아이를 안아들고 달래도 보고 맛있는 간식도 주기도 하였지만 아이의 울음은 그칠 줄을 몰랐는데요. 일본에서 기차를 탔을 때 생각이 나서 아기를 안고 화장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달래고 있었어요. 그때 한국인 스튜디어스가 다가오길래 스튜디어스 분에게 죄송하다며 연신 사과를 했었어요. 분명 일본에서처럼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아이를 울게 하면 다른 승객분들에게 피해가 가니 조용히 시키게 해줄 것이 분명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한국인 스튜디어스 분은 그렇게 울고 있는 저희 아이 앞에서 얼굴을 보더니 웃으면서 함께 달래주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하지만 야속하게도 저희 아이는 낯선 사람이 자신의 앞에 나타나서 그랬는지 더 크게 비행기가 떠나가라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땀을 삐질삐질 흘렸는지 몰라요. 남편도 그런 아기를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게 보였었죠. 비행기 승객들의 시선은 모두 저와 아기를 향해 있었는데요. 갑자기 나이가 조금 많이 있어 보이는 한국인 여성분께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하며 저희에게 다가오더니 아이를 향해 2 손을 뻗으며 만지려 하는 거였어요. 저는 아이에게 해코지라도 할까 봐서 깜짝 놀라 왜 그러시는 거냐면서 피했었는데요. 한국인 여성분께서는 2 손을 내밀며 한국어로 뭐라고 하셨어요? 옆에 있던 스튜디어스 분께서 한국인 어머님께서 괜찮으니까 자신에게 아기를 안겨달라고 한다며 통역을 해주셨었어요. 우리 아이를 왜 안으시려고 하는 거지 하면서 의심이 되기는 했었는데
아이가 너무 큰 소리로 한없이 울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한국인 여성분을 믿고 아기를 그분 품에 안겨드렸어요. 그런데 전 그 이후 장면에 정말 너무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을 정도였는데요. 엄마인 저의 품에서 그렇게 울던 우리 아이가 한국인 여성분에게 안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울음을 그치는 게 아니겠어요? 더 신기했던 건 나이가 들어 보이셨던 한국인 여성분께서는 특별히 뭔가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한국인 여성분께서는 아기를 가볍게 흔들어주면서 아이의 엉덩이를 토닥여주며 아이에게 노래를 불러주셨었는데요. 한국어로 뭔가 부르는 그 노래는 무슨 노래인지 당시에는 몰랐었지만 아이는 그런 한국인 여성분의 품에 안겨 금방 울음을 그치더니 새근새근 잠들었어요. 이 노래는 한국의 전통 민요로 한국의 할머니분들께서 울며 보채는 아이를 보면서 재울 때 불러주었던 전통 노동요라고 하더라고요. 잠든 아이를 천천히 흔들어 주시면서 속삭이듯 노래를 부르셨던 한국인 여성분은 저의 얼굴을 보시더니 아기가 너무 예쁘다면서 웃어주셨는데요. 저는 그런 한국인 여성분과 저희를 지켜보던 비행기 승객분들에게 죄송하다고 인사를 드렸더니 한국인 승객분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기가 울면 건강한 거라면서 당연히 건강한 아이가 우는데 왜 죄송하냐면서 괜찮다고 말씀하시면서 너무 아이가 이쁘다고 해주더라고요. 그런 한국인 분들의 넘치는 배려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을 정도예요. 한국은 정말 사람 살기 좋은 나라구나. 어쩌면 이렇게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따뜻한 인품들을 가지고 계시는 걸까? 남편과 저는 한국인 분들의 그런 배려를 받으며 큰 문제 없이 제주도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한국인 분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비행기를 나가며 저희 아이를 보고 한박웃음을 지으시며 아이고 예쁘다라며 한마디씩 해주시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에게도 즐거운 제주도 여행 되세요라고 인사까지도 해주셨었어요. 도착한 제주도는 정말 아름다운 섬이었는데요. 제주공항을 빠져나가니 춥지도 뜨겁지도 않은 온화한 바람이 저희를 맞아주었고 도심과는 다른 자연의 아름다움이 펼쳐진 곳이더라고요. 저희가 예약했던 숙소는 일본 숙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아늑했고 친절한 주변 사람들의 관심으로 정말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고유한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제주도에서 독특한 전통 건축물이라 불리던 흑돌 마을과 제주도민들의 생활 방식, 전통 음식들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아이와 함께 저희 가족은 정말 여행다운 여행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어요. 깨끗한 공기와 평화로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던 제주도에서 조용하고 평온하게 아기와 남편과 함께 휴식을 취하며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모두 날려버릴 수 있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헝가리로 돌아가면서 남편과 저는 괜히 일본에 갔던 것 같다며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 말했었는데요. 이제 다시 헝가리에 도착하면 예전의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겠지만 다시 한번 저희가 여행을 계획해 볼 수 있다면 당연히 한국을 찾을 것 같아요. 한국의 사람들과 한국의 많은 것을 경험한 뒤로 여행을 시작을 했을 때와 우리 가족 분위기가 올 때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는데요. 침울하다기보다는 뭔가 가슴 벅찬 그런 게 올라와서 한국에서의 여행을 되새기면 눈물이 나도 모르게 나버리더라고요. 일본에서 큰 실망을 받았었지만 한국에서 치유받고 돌아와 참 추억이 많이 되는 여행이었고 또다시 오고 싶은 한국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